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10명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방역 당국은 이런 성과를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만나서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집중 논의합니다.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1월 20일 날 첫 확진자 나오고 나서 100일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고비도 있었고요.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됐는데 조금은 지금은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738명입니다. 사망자는 243명이고요. 100일간을 쭉 돌아보시면 가장 큰 고비 언제였다고 지금 돌이켜보시면 생각나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딱 두 개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가 물리적 국경봉쇄 하나 꼽고 다른 하나가 진단검사 이렇게 두 개를 꼽고 싶은데요. 네. 제가 좀 관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꼽기도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봉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환자가 굉장히 많을 때 그때 우리나라 의협이나 전문가분들이 물리적 국경봉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술에 기반한 기술적 봉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또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이게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 이런 것들 때문에 물리적 봉쇄는 실효도 없고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술적 봉쇄를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만일에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 봉쇄를 했었으면 지금의 이 소위 K 방역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확진 검사입니다.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확진 검사로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안 찾아도 되는 환자를 너무 많이 검사를 해서 환자를 많이 찾아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연합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앵커가 그 질문을 하는 걸 듣고 굉장히 제가 놀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환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파를 시키는 사람과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해서 이름표를 붙여줘야 되고 격리 조치하고 치료에 돌입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제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를 방역 당국이 중심을 잡고 잘 유지해서 오늘의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100일이 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가 집단 감염이거든요. 집단 감염은 모든 감염자의 80% 이상이 집단 감염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개인 한 명 정도의 전파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감염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사실 방역 당국은 저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방역 당국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차 유행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서 폭발적인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 당국이 얘기하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테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테스트라고 얘기할 때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라는 말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테스트일 수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과정 동안에 첫째, 정부 당국이 정한 지침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했을 경우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환자가 지금 수준으로만 계속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고강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험이 없이 관리가 된다. 이 네.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시 더 완화된 형태인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더 완화된 대로 가기 위한 테스트에 있다. 정부 당국이 얘기 못하지만 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협조하시면은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은 더 완화된 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도 더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과감히 드릴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좀 경계할 거 한 두 가지 정도 짚어주셨고요. 아까 전에 100일을 맞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비가 있었다는 거 질문을 드렸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구 신천지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신천지 교회가 사실은 확진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진정되기를 많이 바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염 경로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밝혀내야 되느냐 마느냐는 뭐 차치하더라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하나가 방금 이제 신천지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는 우리가 정말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한 게 딱 세 건이 있거든요. 하나가 2002년도 사르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스 때는 우리나라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예, 사망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메르스 때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의 집단 감염은 대부분이 전부 병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든지 다른 형태 구로 콜센터와 같은 이런 집단 감염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 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신천지 대구 교회와 같은 일이 생기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지금 신천지 대구 교회의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데 일부 예를 들면은 젊은 두 분이 군대 갔다가 확인된 뭐 신천지 교인분이라든지 그 이외에 산발적으로 신천지 교인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걱정은 뭐냐 하면은 신천지 대구 교회와 같은 폭발적인 양상이 이후에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전히 집단 모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산발적인 어떤 환자가 나타날 양상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산발적 양상이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좀 더 큰 규모의 집단 모임이 있을 때에는 좀 더 큰 규모의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 종교와 관련해서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좀 늘고 있다는 점도 지금 이 시점에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계속 이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하나는 일단은 이제 확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양상이 계속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면서 예.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특징을 잘 모르다가 점점 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무증상 감염도 우리는 그냥 무증상 감염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도 실제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네. 하나는 뭐냐면은 감염이 되어서 끝까지 무증상인 분이 있습니다. 네, 증상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무증상인 치료될 분이 때까지요? 있어요. 완치될 그러니까 때까지. 완치되거나 나중에 확진이 되거나 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증상인 분이 예.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감염을 시킨 예가 아주 적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치되는 과정 중에 양성으로 나온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전파력이 매우 낮은 무증상 감염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예. 오히려 더 위험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감염이 되셨는데 무증상이다가 어느 날 유증상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무증상 기간 동안에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는 무증상은 아니에요. 무증상 기간이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유증상을 드러내는 분인데 실제로 위험한 분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아니라 유증상 확진자가 되는데 무증상 이 기 동안에 전파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상당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두 번째 분이 훨씬 위험하고 당국이 걱정하는 것도 두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 무증상 감염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다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어제 하루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14명이 늘었네요. 계속해서 1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0시 기준으로 14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752명이 됐습니다. 네, 이 14명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12명입니다. 서울에서 4명, 경기에서 3명, 대구에서 2명이 신규 확진됐고요. 인천과 경북에서 각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명이 해외 유입 사례라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과정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신규 확진자는 3명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 전날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는 뭐 10명 안팎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 유입 사례가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둘로 좀 나눠보는데 하나는 국내 확진자 발생 수는 거의 뭐 5명 이하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점 하나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유입에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인데 해외 유입에서 많이 들어오는 분은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팬데믹이고 전 세계에 굉장히 확진자들이 많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더 많으세요. 외국 분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항이나 여전히 지자체에서의 검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입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국내에 크게 위험 요인은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가격리에 또 포함이 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밝혀지는 경우니까 어느 정도 좀 통제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계속 거의 매일입니다.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여쭙고 있는데 이 89세 할머니 사망 후 실시한 진단 검사에서 재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양성됐는데 그걸 확인하는 시기가 사망 후에 이제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양성 사례 검사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제2 전파가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초점일 텐데 이 할머니 사례에 비춰서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좀 나눠서 보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재양성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재양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국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당국은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제 재양성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과학에 기반해서 보건되는 재양성이 일단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진단검사가 찾아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 증거는 뭐냐면은 재양성된 분이 한 번도 2차 감염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양성 사례 중에서 일부 분들한테서 바이러스가 있나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파도 안 되고 바이러스도 검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전파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진단검사 키트는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전파 양상도 없고 바이러스도 검출이 안 되니까 죽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 그러면은 이 사망하신 분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사망하신 분은 거의 90세이면 굉장히 고령분이시기 때문에 최고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먼저 상당히 나쁜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가 되셔서 퇴원이 되셨는데도 그 후유증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무래도 퇴원하시고 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하셨는데
혹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셨겠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양성이라기보다는 죽은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트가 죽은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재양성 판정이 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하셨다기보다는 사망의 원인은 초기에 일어났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래도 재양성으로 다른 재양성과 마찬가지로 재양성으로 판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 정부는 전반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감염됐던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이 항체 검사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 것이고 이게 실제 이런 방역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 감염이 되시면 아까 무증상이든 무증상기를 지나서 유증상이든 예. 아니면 유증상이어서 치료가 되어가지고 퇴원을 하신 분이든 상관없이 다들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얘기죠. 예, 병원에서 나았든 아니면 자연치유가 됐든 상관없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의 속성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도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서 감염시킨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체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서 얼마나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됐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구같이 데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 몇 % 정도의 분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그럼 항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항체가 있으면 감염되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증거는 되지만 재감염이 되나 하는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체의 양이 적다거나 또는 항체가 충분한 역가, 그 어떤 강력한 정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재감염이 되나 하는 거는 좀 연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항체가 얼마나 생기느냐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재감염 여부는 알 수 없고 이분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추후의 방역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당국이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제 첫 확진자 나온 지 100일인데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방역 당국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의료진들 정말 그 최전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원 챌린지 운동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 의료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꼭 짚고 싶은데 하나가 대구에서 첫 번째 의사분이 사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환자를 몸을 아끼지 않고 돌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정부에서 도움을 달라 그래서 도움을 드리다가 본인이 감염이 돼서 사망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엊그제 있었던 명지병원의 두 간호사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도 의도치 않게 감염이 되셔가지고 한 분은 뭐 굉장히 펑펑 우셨다 그래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사소한 실수는 있을 수 있고 본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에 환자를 돌본다고 하는 그 일만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소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관용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려야지 이분들로 말미암아 전체가 매도되거나 이런 것들은 방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응원, 지지, 격려 이런 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도 매번 브리핑할 때마다 의료진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이 덕분에 챌린지라고 해서 이 감사를 표하는 이런 챌린지에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실제 의료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책임의식을 느끼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서포트해준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국민의 한 분이시지만 또 국민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현장을 가서 격려하시라 이런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이제 공식 그러니까 등교 계약입니다. 온라인 계약에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신중하게 좀 그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교육감들과 만나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르면 5월 11일 또 고3, 중3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학부모들과 교육당국이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논의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왔습니다. 원래는 더 완화된 생활 방역 체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뭐냐면은 내용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당국은 그 얘기를 못 한다고. 저는 테스트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해서 위험도 평가가 되고 위험 관리가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야 학교를 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생기고 곳곳에서 감염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생기면 이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위험도 관리가 되고 위험도 평가가 되어야 학교를 열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하셔야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모든 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감시망 내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학교를 열 수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흘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가 살균제에 노출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국토안보부의 이 발표를 들은 그 후에 그렇다면 살균제를 주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고 이게 얼마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의 이 컨트롤이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제로 이런 독극물로 인한 사고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70% 알코올이 소독 효과가 있다 그래서 70% 알코올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그 우려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뭐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꼭 하나 좀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책임 있는 자리, 굉장히 막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차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민낯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로 삼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 대통령의 입을 국민이나 의회가 컨트롤을 못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커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방역 책임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의 독극물이든 어떤 형태의 살균제든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알코올은 알코올로 사용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코올을 마신다고 해서 그 기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방역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따라 하셔야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상당한 희생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